물질적 풍요에는 우리가 부탄보다 훨씬 앞서지만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41위에서 2023년 57위로 떨어졌고,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은 2011년 24위에서 2022년에 32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손자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한데 이거 GDP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은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가 높고 이런 것도 GDP 안 들어가잖아요. 블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박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부탄이 행복지수가 1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럽에 신경제재단이 있는데요. 신경제재단에서 매년 행복한 지구 지수를 측정합니다. 이 조사는 생태 발자국이나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UN 관한 조사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행복 지구 지수 조사에서 부탄이 1위를 한 적이 없고요. 2009년 17위였습니다. 부탄이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2011년 부탄 자체 조사에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97%라는 것은 오지선다형으로 아주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좀 덜 행복하다, 뭐 아주 안 행복하다, 이런 오지선다형으로 한 것이 97%가 행복하다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탄 자체 조사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국내 총생산보다 국민 총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탄의 국민 총행복은 가장 중요한 생활 수준을 비롯해서 9개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탄은 개인이나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인 이외에 정신적,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탄은 첫눈이 오는 날을 공휴일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족, 이웃과 함께 즐기면서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눈을 기념하며 자연과 신성한 관계를 되새기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부탄에서는 시간 사용에서 삶과 일의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부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하루 20시간 가운데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자기 개발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신이 하루 8시간 이상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부탄은 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탄한 것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들과 같이 부탄을 갔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밤에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1박 2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나올 때 돈을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000달러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료 질이나 교육의 질은 당연히 의료보다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뭐 최첨단 그 기자재를 갖춰 교육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하면 대학은 갈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간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탄의 행복은 티베트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정서적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에게 바른 의지, 바른 사고, 바른 행동을 추구하게 하고
물질적 요구를 넘어 전인적인 잠재력을 충족하는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불교의 연기법을 믿습니다. 연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공존 공생의 세계관입니다. 부탄 법전에서는 정부가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탄 정부는 국민 행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토지 등 국유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탄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부탄 사는 행복하냐,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냐 이렇게 참 많이 묻습니다. 제가 부탄 얘기를 하면은 물질적 풍요에는 우리가 부탄보다 훨씬 앞서지만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부탄이 옛날에 행복 지수가 1등이었는데 97등으로 떨어졌냐? 그 이유가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또는 뭐 휴대폰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남들이 잘 사는 걸 몰랐는데 지금 남들 잘 사는 걸 보게 되니까 더 불행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지금 부탄에 인터넷이라고 할까? TV가 들어온 것이 한 20년 넘었습니다. 90년대 말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제가 부탄 처음 가 놀랐던 것은 방송이 케이블 TV 한 50개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부산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부탄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냐면 아니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부러워하지 이렇게 얘기한. 난 그건 당신의 질문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말하자면은. 다만 그런데 내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유엔 행복보고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1인당 GDP입니다. 근데 부탄은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죠. 그 다음에 그 기대 수명이 아직은 부탄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한 4, 50년 전에는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부탄이 의료도 많이 좋아지고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 행복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GNH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면 5년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남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지 옆 사람을 보고 불행하다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부탄에서는 이제 그 행복을 얘기할 때 4개 분야하고 9개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람이 또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이웃과 잘 지내야 되고 또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살 만큼 살게 됐으니 물질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을 좀 더 관심에 두고 개인이나 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부탄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탄은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해야 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탄에서는 문제는 물질적인 생활 수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한 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죠. 그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컵에 물이 반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가 더 행복하냐? 그럼 아무래도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그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라 물어보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효능감 또는 삶의 선택의 자유를 묻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회적 지원을 묻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3년 41위에서 2023년 57위로 떨어졌고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은 2011년 24위에서 2022년에 32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는 28위니까 143개국 중에 상위 그룹에 속하죠.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인 지원, 삶을 선택할 자유, 부패 인식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극심한 경쟁이죠. 이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동체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모두 법대나 의대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부를 잘한다고 못한다 이거 자체가 무슨 이제 우리 한국식 개념인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음악이 하고 싶고 음악에 소질이 있다 생각을 해. 근데 부모가 뭐라냐 이놈아 밥도 못 먹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이제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은요, 2022년도에 2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비교해 보면은 23%에서 늘어났거든요.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5.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산에 가진 비중이. 그 다음에 이 성별, 학력별, 계층별 격차도 매우 심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이 있죠. 성평등을 측정하는 이 지수가 있는데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10년째 꼴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은 고졸은 대졸의 63% 수준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만큼 그 격차가 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매우 심각하고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빈곤이 대물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천수 욕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개천수는 미꾸라지도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빈곤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문제고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지역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행복할까요? 그 참 따지기 어려운데 일단 뭐 자료를 보면은 핀란드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노르딕 국가가 행복성이 높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지금 최근에 6년 연속 1등을 차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핀란드 사람이 왜 행복한가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우선 교육이나 의료 등 같은 사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런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격차가 적고 남녀 간에 또는 이 소수자들을 포함해서 대단히 평등한 사회이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 간의 사회적 신뢰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핀란드는 세금을 40% 이상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면은 결국 그만큼 나라가 나를 잘 챙겨준다 하는 신뢰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보시면 알지만은 자연 환경이 대단히 좋죠.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적 만족과 소박함을 중시하는 핀란드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그 문화를 시수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관용, 기부 이런 것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세계 행복보고서 조사에 맞는 항목 조사에 맞는 조건들이 다 높은 점수를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양극화다 그다음에 뭐 불평등이다 이런 것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급속히 확대된 것은 IMF 이후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IMF 이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1인당 소득이 4배나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만큼 잘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IMF 이전과 지금 비교할 때 우리가 그만큼 더 행복해졌냐? 저는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 연탄불 갈고 살던 시대 얘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이웃 간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좀 미안한 얘기가 아파트에 대부분 살면서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핀란드 사람들이나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요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사회적 관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또는 친지, 더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뭐 더 키우면 사회 전체겠죠.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이제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 행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성장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고 또 성장 중독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고도 성장을 통해서 물질적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과거에 그 박정희 시대를 얘기를 하면은 유신을 통해서 대망의 1980년에는 1인당 소득을 1000불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 수출을 100억 달러 달성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재하더라도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고도 성장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에요. 근데 이 지도층들이 사실 다 성장 능력이 꽤 심한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요즘 MZ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경제적 큰 어려움이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질까? 뭐 이런 정도로 성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지금 선진국은 거의 다 1 내지 2%밖에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주로 1% 성장이 대부분 많아요. 마이너스 성장도 많고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2%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경제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걸 사람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아마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성장주의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지금. 지구로 보면 벌 받을 만큼 많이 쓰고 있어. 우리 집안에 보면은 장롱석에 입지 않는 옷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이제는 줄여가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아마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GDP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성공의 척도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무조건 좋은 일, 즉 성장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가 위축되면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다. 이런 현상을 GDP 페티시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GDP 맹목적으로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GDP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해도 심지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 해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GDP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 무기를 생산을 하면 많이 할수록 GDP는 올라갑니다. 요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근데 GDP 포함되지가 않아요.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손자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한데 이거 GDP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가 높고 이런 것도 GDP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GDP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GNP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해줄 뿐이다 하는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격한 말이죠. 이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말대로 한다면 GNP는 올라갈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것이 우리가 이슬린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슬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회 내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가끔 이왕이면 돈이 많은 것이 좋겠죠. 그런데 한 사회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97년 IMF 경제위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4배 이상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도 커지고 자가용도 갖게 되었습니다. IMF 이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빵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환경, 건강, 문화, 여가, 사회적 관계, 심적 웰빙, 좋은 민주주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총회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불행한 데는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더불어 행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집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요. 잘 사는 동네에 가면 담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아놓고 살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심지어는 총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한 그런 더불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이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약한 고리, 약자들의 행복이 정진되다 생각하거든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고 주목해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나 엘리트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소외된다고 한다면 승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만 추구해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총 행복 전환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방한 것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 행복으로 전환을 합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정기적인 포럼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요. 또 3개월에 한 번 심포지움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논의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을 행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주민 행복을 우선시하는 지방정부 모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행복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정책을 할 때는 사전 사후에 그 정책이 과연 주민 행복에 기여하나 하는 평가해가지고 정책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래요. 그만큼 행복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그 원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이 쓴 그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 기쁨이 아니다.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나 일시적 기쁨이 아니고 덕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인간다움의 실을 의미한다. 이걸 제가 제 식으로 해석하면은 인간답게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건 잘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이죠. 웰빙. 그렇죠? 웰빙. 잘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인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능한 버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에 몰입한다고 한다면은 행복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도 말하자면 조금 더 그런 물질적인 욕망으로서 벗어날 필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